발코니로 비쳐드는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3일. 벌써 한 해의 첫 장의 달력이 절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빈책방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새로운 작품을 한 권 들고 왔는데요. 신간도서입니다. 70여행.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아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잊고 살던 내가 보인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책은 70여행. 저자 이여진, 출판사 스노우폭스 북스, 발행인 서진, 발행년 월일 2025년 12월 29일. 지은이 이여진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를 키워준 8알은 제주의 바람이다. 23세 고향을 떠나 33년간 섰던 교단에서 내려와 나이 70이 되어 간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주말 부부로 버티고 아버지를 보내드렸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삶은 늘 타인을 향해 있었다. 그러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왔다. 나를 느끼며 만나는 진짜 인생 여행길. 여행객이 되었다가 다시 여행자가 되기를 반복했다. 풍경 앞에 설 때마다 지나온 삶이 떠올랐다. 할슈타트에서 첫사랑을, 코타키나발루 노을에서 신혼 시절을, 펭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아이들의 첫걸음을. 여행을 쓰려고 시작한 글은 결국 나를 쓰는 글이 됐다. 평생의 테두리를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세계를 훑으며 만난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지은이 이여진 씨는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창작수필로 등단해서 안양문인협회 창수문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수도서관 수필반 모임을 운영하며 문집 4권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2023년 나는 대한민국 법적 노인이 되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이를 먹는 일은 즐겁지도 그렇다고 슬프기만 한 일도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선물이 있다면 사춘기부터 내 안에 자리 잡았던 긴장과 경계에서 조금씩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쟁의 사회에서 긴장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고 경계는 관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는 그 긴장과 경계로부터 조금은 벗어났다. 그러나 삶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가족을 챙겨야 하고 동시에 스스로도 버텨내야 했다. 은퇴 후 SNS 알림이 가장 많이 온 건 부고와 청첩장이었다. 그 완충 지점에서 내가 선택한 반란은 익숙한 곳을 떠나는 일이었다. 삶의 피로가 쌓일 때마다 책과 영화에 기대 잠시 숨을 돌리곤 했지만 그것은 어쩌면 직접 부딪히지 않기 위한 도피였다는 걸 뒤늦게야 알았다. 나는 이제 긴장과 경계의 줄을 놓칠 만큼 무르지도 다시 팽팽히 잡아당길 만큼 서툴지도 않다.
세상의 바람과 고통을 비껴가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조금 뻔뻔해지고 조금 포기하고 조금은 더 단단해진 나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이름을 나는 이렇게 부른다. 여행을 통해 나를 다시 배우는 시간. 네, 정말 여행을 하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우리에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70여행이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또 어떤 문을 열어줄까요? 계속해서 작가의 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좀 보겠는데요. 챕터 1은 풍경, 챕터 2는 사람, 챕터 3는 사물, 챕터 4는 공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 풍경 들어가는 말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글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수는 풍경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은 뜻을 품은 얼굴이다. 그것은 땅이 가진 눈과도 같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저절로 자신의 깊이를 헤아리게 된다. 챕터 1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풍경 속에서 여러 곳을 많이 다니셨는데요. 우리는 두 번째 장 첫사랑처럼 간직한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할슈타트, 시간이 멈춘 호숫가에서 33년, 퇴직 후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떠나는 일이었다. 수십 년 같은 자리에서 버티던 나의 시간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그때 여행은 내게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었다. 익숙함을 떠나 낯선 곳으로 나를 옮기는 일. 그것이 다시 나를 세우는 첫 걸음이었다.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조용한 반란은 떠나는 마음이다.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 모르게 일어나는 결심이다.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가 그 여정에서 유독 오래 자신 안에 남아있는 곳이라고요. 호수와 산이 겹쳐진 그 마을이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하나의 세계인 것처럼 고요했다고도 하지요. 파스텔 톤의 집들과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떠다니는 백조, 구름이 걸린 산맥과 모든 것이 완벽히 제자리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풍경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젊은 날의 여행이 풍경을 수집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의 여행은 나를 비워내는 일이다. 시간이 나를 흘려보내는 줄 알았는데 실은 내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깨달음 같다. 풍경 속에서 첫사랑 같은 할슈타트를 떠나서 바다를 내려다본 날 그레이트 오션 로드, 끝없는 수평선과 마주하다 함께 마주해 보겠습니다. 멜버른은 남반구의 여름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추운 겨울을 피해 떠난 여행지. 그것은 따뜻한 햇살과 느린 바람이 반겨주는 세상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완전히 나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 그 이름부터 이미 스케일이 달랐다. 끝없이 이어지는 해안 절벽과 바람,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돌기둥들. 그것을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하늘에서 보는 것이라고 했다.
고소공포증이 남다른 남편 없이 나는 혼자 헬리콥터에 올랐다. 거기다 4인승 조정석 옆자리에 앉게 되다니. 헬리콥터가 이륙하자 세계가 서서히 작아졌다. 창밖으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졌고 그 위로 하얀 포말이 반짝이며 물결을 그렸다. 남색 하늘과 옅은 총록의 바다, 황토색 절벽이 겹쳐진 풍경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건축물보다 완벽했다. 그때 처음으로 대자연이라는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다.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장엄함이었다. 그 순간 나는 작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다시 크게 품는 세계를 만난 것 같았다. 잊고 있던 숨이 깊게 들어왔다. 드넓은 바다 위로 황토색 돌기둥들이 서 있었다. 오랜 세월 파도에 깎이며 모양을 잃어갔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누군가 그 절벽들을 12사도라고 부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바람과 물결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버티는 순교자처럼 서 있었다. 그 모든 시간은 결국 버팀이었다. 사람의 기대와 책임, 끝없는 반복의 나날 속에서 나도 절벽처럼 깎이고 타락하며 내 모양을 잃어왔는지도 모른다. 나는 제주에서 태어났다. 파도는 언제나 거세고 바람은 늘 거칠었다. 바다는 늘 나를 두렵게 했고 그래서 물가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육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 사람들은 제주 사람이라면 수영을 잘할 거라고 여겼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움츠러들곤 했다. 그들의 환상 속의 바다는 반짝였지만 내가 아는 바다는 비릿하고 거칠고 위험했다. 어쩌면 나는 평생 바다를 두려워했던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런 내가 지금 하늘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아래의 파도는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리듬으로 호흡하며 존재할 뿐이었다. 두려움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바다를 이해한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 바다가 나를 이해해 준 것 같았다. 그제야 마음이 풀렸다. 20분간의 짧은 비행이 끝나고 헬리콥터가 착륙했다. 남편이 활주로 끝에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고소공포증이라며 남았던 그가 사실은 비싼 요금이 부담스러웠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서 있는 땅과 내가 바라본 하늘 사이의 거리만큼 우리의 세월도 그렇게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같은 풍경을 다른 자리에서 본다는 것, 그것 또한 긴 부부의 시간 속에서 배운 일치의 방식이었다. 멀리 선 그가 어쩐지 더 가까웠다. 함께한 날들이 우리를 천천히 같은 쪽으로 밀어주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따금 생각한다. 세월이 더 흘러 이제는 여행조차 어려워진다면 무엇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기억 속 풍경 하나가 큰 위로가 되는 날이 온다면 그건 내가 잘 살아왔다는 뜻이겠지. 바람에 깎인 절벽들, 묵묵히 서 있는 돌기둥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잔잔히 부서지던 파도의 빛을. 삶은 언제나 같은 풍경을 다르게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 젊을 때는 바다의 파도에 눈이 머물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 파도를 견디는 바위의 마음이 간다. 시간은 우리를 깎지만 그 깎인 자리마다 빛이 난다. 상처가 남은 자리에 햇살이 머물렀다. 지나온 시간도 그렇게 나를 다듬어 주었을 것이다. 여행은 세상을 보는 일이 아니라 그 풍경 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는 일인가 보다. 아, 그레이트 오션 로드. 이곳을 정말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었네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지만 살아계신 엄마와 함께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책 속의 사진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몽환적이어서 현실 세계에 이런 풍경이, 이런 지형이 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데요.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챕터 2, 사람을 찾아 떠나볼게요. 13편의 윤동주를 찾아간 길 함께 해봅니다. 용정에서 교토까지 이국의 흙에 놓은 이름.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게 외다. 1948년 초간본의 텍스트 별에는 밤 중에 일부입니다. 이국의 흙에 놓은 그의 이름 앞에 섰던 날, 하늘엔 가늘고 슬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볕에 댄 공기는 비에 식었고 들떠있던 마음도 어느새 잠잠해졌다.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고 그의 묘 앞에 선 우리는 말없이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찾아올 가족도 없는 무덤이었다. 그러나 누군가 그의 시를 조용히 읽어내려 갈 때 내 가슴도 함께 눌려왔다. 그의 침묵이 내 안에 오래 묵은 슬픔을 조용히 흔들었다. 짧은 생을 버티고 떠난 청년의 외로움이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먼 길 걸어와 그의 이름 앞에 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그 순간 혼자가 아니었다. 예감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무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하다. 예견이 아니라 체념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희망이었을까? 실제로 그의 이름이 묻힌 곳은 풀이 무성했고 오랜 세월 돌보는 손길 없이 방치돼 있었다. 그의 묘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교수였다. 가장 가까운 이들이 외면할 때 타인이 남긴 불빛이 얼마나 서러운지 알겠다. 윤동주가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한국과 조선족 사회에 알려졌다. 이후 송몽규의 무덤이 옮겨와 나란히 자리하며 그제야 사람들은 이 고요한 언덕 위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먼 시간이 지나서야 그의 앞에 섰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정지용은 그의 유고 시집 서문에 이렇게 썼다.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구나. 29이 되도록
시 한 편 발표하여 본 적도 없이. 평생 공부하며 살다 사상범으로 체포되고 28배 나이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쓰러진 삶.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평생의 양심을 다 써버린 청년이었다. 시를 쓰는 것만으로 버텼던 청년은 가족과도 떨어져 용정 공동묘지 낯선 흙 속에 누워있다. 시간마저 흐린 이름표, 바람에 흔들리는 잡초들. 그들이 그의 침묵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하리만큼 절묘한 순간과 맞닥뜨렸다. 이렇게 다시 챕터 3 이렇게 다시 세 번째 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물. 관찰자의 시선은 사물을 새롭게 만든다. 우리가 속한 세계를 스스로 바라보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결국 타인이 그려놓은 세계 속에 갇히게 된다. 그때 눈앞에 펼쳐진 모든 풍경은 타자의 언어로 설명된 현실에 지나지 않는다. 3장 사물에서는 제가 가보고 싶은 도시 프라하의 시계, 고통이 깎아낸 아름다움 만나볼게요. 오를로이, 눈먼 장인의 마지막 손길. 체코를 떠올리면 그들의 항쟁, 프라하의 봄이 먼저 스친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 겹쳐 보인다. 이 나라는 동유럽의 한가운데에서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거치고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오랫동안 흔들렸고 마침내 1993년 자신들의 이름으로 역사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장입니다. 2015년에 프라하를 찾았다고 적고 있는데요. 그때 만난 천문 시계탑 오를로이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오를로이를 만든 장인 한우 슈에 관한 전설이 있다. 너무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다른 도시에서도 주문이 몰리자 비밀이 새어나갈 것을 두려워한 시장이 그의 두 눈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그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기계장치를 만지게 해달라고 청했고 조수의 손을 빌려 장치 앞에 서서 그것을 멈추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기록과 사료가 보증한 정설은 아니라고 합니다. 중세시대는 마녀를 화형에 처하던 시대였지요. 재능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 전설을 완전히 허무맹랑하다고 밀어낼 수도 없다. 시대는 때때로 빛나는 사람을 먼저 다치게 한다. 프라하의 까를교에는 고문과 순교의 그림자를 품은 동상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 시절에 나는 그 옆을 걸으며 사물들의 사진을 배경으로만 보았다. 2015년에 갔을 당시를 말하는 거죠. 지금 돌아보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마음이 머문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한우 슈는 그토록 아름답고 정교한 시계를 만들었지만 보답받기는커녕 권력자의 아집 속에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짊어졌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지금도 광장에서 시간을 알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고통이 깎아낸 아름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세계를 건너 살아남은 기계의 호흡이 여행자들의 눈을 조용히 붙든다. 어쩌면 그는 지하에서라도 조금은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세운 시간이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에 울리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4번째 장, 마지막 장인데요. 4장 마지막 장에서는 성 슈테판 대성당의 카타콤 속으로 함께 가볼게요. 살아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다. 성 슈테판 대성당의 카타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이렇게 시작되는 장입니다. 성 스테판 대성당은 첫 순교자 스테판의 이름을 딴 빈의 상징이다. 여기서 빈이 나오는군요. 우리 빈책방의 빈이, 또 지역명으로 보면 이곳이 되겠습니다. 성 슈테판 대성당은 첫 순교자 슈테판의 이름을 딴 빈의 상징이다. 우리 빈책방의 빈이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빈이죠. 성당은 12세기부터 세워졌고 증축과 파괴와 재건을 거쳐 천년의 시간을 품은 건축이 되었다. 첫 순교자 슈테판의 이름을 딴 빈의 상징이다. 성당은 12세기부터 세워졌고 증축과 파괴와 재건을 거쳐 천년의 시간을 품은 건축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쇤부른 궁전을 본 뒤 성당으로 향했다. 한낮의 열기 속에서 성당 안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고요였다. 한낮의 열기 속에서 성당 안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고요였다.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스며든 빛,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과 제대, 하늘로 길게 열리는 타원형 천장, 지상과 영원을 잇는 사다리처럼 보였다. 유럽의 많은 성당 지하에는 유골함이 놓인다. 이는 순교자의 신앙과 희생이 교회의 시초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왕족과 성인의 유해를 분리보존하는 관습도 있다. 심장이나 신체 일부를 따로 모시기도 한다. 부르봉 왕가의 무덤은 생드니 성당에 있다. 합스부르크 무덤은 이곳 성 슈테판의 일부가 안치되어 있다. 프라하의 성 비투스 대성당 지하에도 왕과 성자와 귀족과 대주교의 유해가 잠들어 있다. 유해는 성당의 역사와 함께 호흡한다. 여행자는 그 곁을 자유롭게 지난다. 삶과 죽음이 같은 공간을 나누는 풍경이다. 이제 여정의 마지막으로 프라하의 밤, 조용한데 깊었던 도시로 가봅니다. 26. 어둠 속에서 오래된 이야기들이 걸어 나왔다. 공간은 먼저 이야기로 다가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미지가 되고 은유가 된다. 마음속에 선명한 그림이 된다. 동유럽 여행 중 머문 프라하는 단 이틀이었다. 8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돌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발끝과 심장까지 올랐다. 처음 보는 풍경이 주는 설렘과 낯설음은 분명 즐거움이었지만 몸은 그 열정만큼 따라주지 않았다. 나이 들어 하는 여행이란 감탄과 피로가 늘 함께 온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예전처럼 정복하듯 여행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스며들어가는 방식에 익숙해져 간다. 나는 한때 홍콩과 상하이, 라스베가스, 오사카, 싱가포르의 야경을 보았다. 그 빛들은 화려했고 나를 취하게 했다. 프라하의 밤은 달랐다. 조용한데 깊었다. 빛은 적었지만 마음을 더 크게 두드렸다. 어둠 속에서 오래된 이야기들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곳에서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풍경을 본다. 빛은 잠시 흔들릴 뿐 기억은 이야기를 따라 오래 남는다. 낮엔 평범해 보이던 사람들도 해가 지면 맥주잔을 기울이며 활기가 돌았다. 그 열기 속에서 프라하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식당의 긴 나무 테이블, 큰 맥주잔 하나, 안주도 없이 웃음만으로 가득한 사람들. 아코디온 소리가 천천히 퍼지던 저녁. 그곳에서는 술 한 잔도 축제였다. 그 여유가 부러웠다. 프라하 여행은 어쩌면 코끼리의 한 부분만을 만지고 돌아온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숲을 다 보지 못해도 나무 한 그루 바라보는 일은 의미가 있으니까. 숲은 결국 그런 나무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낮에 프라하는 햇살 아래 고요했고 밤에 프라하는 어둠 속에서 깊어졌다. 그 경계에서 나는 오래 머물렀다. 사진을 정리하며 다시 바라본 프라하는 더 아름다웠다. 내가 저기 있었구나. 그 순간이 정말 있었구나. 흩어지는 기억들을 다시 주워 다시 엮는 일. 그것도 여행이다. 프라하는 이야기의 도시다. 아픔과 예술, 저항과 사랑, 고요함과 열망, 그 모든 것이 오래된 시계바늘처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인다. 나는 그 속에 잠시 있었다. 그 흐름을 바라볼 수 있었던 행운을 누렸다.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발간한 70 여행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저자 이여진, 발행인 서진, 발행년 월일 2025년 12월 29일. 지금도 처음처럼 떠날 수 있다. 늦게 떠나도 마음은 언제나 처음이다. 젊을 때는 채우는 삶을 살았다. 앞만 보고 달렸다. 나이 드니 비우는 삶을 산다. 지나온 길이 보인다.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아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잊고 살던 내가 보인다. 신간도서로 함께한 이여진 작가의 70 여행 일부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책 속의 사진도 또 글도 정말 알차고 아름다운데요. 제가 일부러 그냥 그저 제 마음이 가 닿는 페이지를 펼쳐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70 여행 도서 이벤트를 신청하실 분들은 댓글에 신청이라고 적어주세요. 책 한 권과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70 여행 한 권과 2026년 캘린더 한 부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총 5분께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대상 댓글 이벤트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감상평 적어주시고요. 신청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70여행 댓글 이벤트 마감 기한은 이틀로 잡겠습니다. 마감 기한은 1월 16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면 취합해서 출판사로 보낼 예정입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릴게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든 어떤 나이이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갑니까?
일상에서 잠깐 멀어지는 것, 지금의 나에게서 잠깐 객관적이 되어 보는 것,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약속한 우리만의 여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날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행복한 날들로 가득 채워가시다가 그 꿈 이루어졌을 때 만나자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낭독자 이름이었습니다. 새로운 작품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